자, 저번 시간까지 조셉슨 정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RCSJ 모델을 통해서 조셉슨 정션의 다이나믹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조셉슨 정션을 디바이스로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오징어의 그 철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의 약자냐면 스포컨덕팅 퀀텀 인터피어런스 디바이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퀀텀 인터피어런스를 스포컨덕팅 디바이스에서 보자는 건데 계속 강조를 하지만 초전도성이라는 것은 이 매크로스코픽한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퀀텀 비헤이비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조셉슨 정션도 매크로스코픽한 사이즈의 초전도체 2개로 이루어진 매크로스코픽한 사이즈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운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양자역학적인 설명이 필요한 그런 디바이스인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조셉슨 정션이 초전도체 루프로 이루어진 연결된 스퀴드라는 디바이스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커런트가 이렇게 들어와서 두 개로 갈라져서 각각의 조셉슨 정션 1, 2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 루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루프를 따라가면서 전부 초전도체인 거죠. 조셉슨 정션 두 개가 결려 있는. 그래서 이 루프를 한 바퀴 돌았을 때는 그 페이즈 디퍼런스가 2파이의 정수여야 됩니다. 그죠? 어차피 2파이의 정수라는 얘기는 뭐 페이즈 디퍼런스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2파이의 정수배만큼 더해진다고 피직스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자, 이때 위쪽에 이 디귿자 모양의 초전도체 한 덩어리의 초전도죠.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의 어떤 매크로스코픽 페이즈는 마그네틱 필드가 없을 때 상상해보면 같을 겁니다. 자기장이 없다고 쳤을 때 이 디귿자 모양의 초전도체 안에 있는 페이즈는 똑같고요. 이 아래쪽도 똑같아요. 그죠? 이 디귿자 모양 안에 있는 초전도체는 하나의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초전도체는 하나의 페이즈를 갖겠죠. 오케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왼쪽 조셉슨 정션이랑 오른쪽 조셉슨 정션이 가지게 되는 그 페이즈 디퍼런스는 똑같아야 돼요. 그죠? 파이언과 파이트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장을 걸기 시작하면 아르노폰 페이즈가 인듀스가 되기 때문에 이 파이언과 파이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얻게 되는 페이즈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한 바퀴 돌았을 때 얻게 되는 페이즈가 파이 토탈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 방향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페이즈가 어디셔널해지는 컨벤션이라고 하면 이 조셉슨 정션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카운트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들어와야겠죠. 거기에 한 바퀴 돌므로써 이 면적 안에 마그네틱 플럭스 퀀텀으로 나눠준 그 페이즈, 아르노폰 페이즈가 들어갈 거예요. 이때 이 phi s는 스포컨덕팅 플럭스 퀀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플럭스 퀀텀은 h over e인데 여기서는 이제 h over 2e인 거죠. 쿠퍼 페어는 2e의 차지를 가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얻게 되는 페이즈는 0이어야 되죠. 엄밀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는 2phi n인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phi 1과 phi 2의 페이즈 디퍼런스, 그러니까 phi 1은 조셉슨 정션 1의 페이즈 디퍼런스, phi 2는 조셉슨 정션 2의 페이즈 디퍼런스예요. 그러니까 phi 1 minus phi 2는 페이즈 디퍼런스의 디퍼런스예요. 오케이? 자, 그게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가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퀴드를 흐르는 슈퍼커런트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조셉슨 정션 1과 2에 흐르는 각각의 슈퍼커런트의 합이겠죠. 근데 이제 IC1 sin phi 1 플러스 IC2 sin phi 2일 텐데 이제 phi 1과 phi 2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고 처음에도 인디펜던트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sin phi 1에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어디셔널하게 들어가 있는 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삼각 공식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 조셉슨 정션 1, 2가 서로 아이덴티컬 하다고 가정을 하면 IC1은 IC2는 IC로 가정을 하면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돼요. 자, 이 식을 보면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오실레이션 하는 코사인 텀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페이즈 디퍼런스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인 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실험적으로 우리가 항상 측정하게 되는 그 크리티컬 커런트는 이 슈퍼 커런트가 맥시멈이 되는 phi 1을 바꿨을 때 이 슈퍼 커런트가 맥시멈이 되는 값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측정하게 되는 크리티컬 커런트는 이 슈퍼 커런트의 맥시멈 값인 거예요. 기본 마그네틱 필드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고전된 상황에서 우리가 크리티컬 커런트를 측정을 하면 앞에는 다 상수잖아요. 얘만 변수죠. 근데 이 phi 1은 어떻게든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인 어쩌고 텀은 맥시멈이 1, 미니멈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그 크리티컬 커런트는 앞에 있는 그 개수의 절대값일 뿐이에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라면 phi 1이 어떻게 해가지고 사인 이 텀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phi 1이 결정이 되면서 크리티컬 커런트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코사인을 절대값 취한 그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 간격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 맥시멈 포인트도 줄지 않는 그냥 코사이너소이덜한 이런 오실레이션을 보여요. 오케이? 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부 자기장을 굉장히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슈퍼컨덕팅 플럭스 퀀텀은 10-15승 웨버 정도로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mm 정도 크기의 스퀴드 루프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스퀴드의 크리티컬 커런트를 바꿀 수 있는 한 주기의 자기장은 어느 정도 되냐면 2 나노 테슬라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 마이크로가우스. 네, 그러니까 지자기장이 대략 30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 된다네요. 예. 근데 2 나노 테슬라라는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죠? 만약에 이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한 주기가 2 나노 테슬라니까 이 IC가 변하는 최소한의 마그네틱 필드는 이것보다 작을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피코 테슬라 정도 오더가 되는 이 뇌 자기장, 그러니까 뇌에서 화학 또는 전기적인 그런 활동에 의한 이 자기장이 생기겠죠. 커런트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걸 뇌전도라고 뇌 자기장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아주 미세한 뇌 활동에 의한 자기장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의 굉장히 센시티브한 마그네토메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슈퍼컨덕팅 슈퍼컨덕팅 스퀴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뇌 연구를 합니다. 네. 자,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다시 말하자면 엄청난 그런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갖기 때문인 거죠. 결국 슈퍼컨덕터의 그런 장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그네틱 필드를 센시티브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퀴드를 STM 팁, AFM 팁 위에 올려놓고 얘를 이제 움직여 가면서 공간에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2D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는 커런트가 엣지로만 흘러요. 커런트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으로 이런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커런트가 유니폼하게 흐르는지 아니면 엣지로만 흐르는지는 이 커런트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측정함으로써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쿼츠 튜브를 길게 뽑다가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식으로 지름 한 200 나노미터가 되는 이런 루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쿼츠 위에 왼쪽에서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알루미늄을 올리면 오른쪽 왼쪽에 각각 초전도 그 일렉트로드가 생기는 거고요. 요 림에서는 여기에 알루미늄이 애매하게 붙겠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약한 부분, 그리고 초전도가 약한 부분, 그리고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의 이제 이런 식으로 스퀴드를 만드는 재밌는 그런 테크닉이 있고요. 이걸 실제 이용해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카파, 노멀 메탈과 퍼물로이, 이건 페로 매그네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런 스퀴드
스캐닝 스퀴드 팁을 가지고 어떤 측정을 할 수 있는지 데몬스트레이션한 페이퍼예요. 2016년도 네이처 페이퍼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SEM 픽처고요. 이건 자기장 픽처예요. 그래서 페로매그넷 끝에 이 자기장 그 마그네틱 플럭스의 방향이 바뀌면서 아웃 오브 플레인 방향으로 자기장이 쓰겠죠. 끝부분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력한 신호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커런트를 흘렸을 때, 커런트를 흘리게 되면 그 커런트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이렇게 그 커런트가 가는 방향을 이렇게 감싸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인 자기장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 제일 오른쪽 아래는 잘 보시면 이게 밀리켈빈이라는 단위죠. 그러니까 커런트를 흘렸을 때 저항이 큰 퍼멀로이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열기가 더 뜨겁다. 이런 더멀 매핑도 가능합니다. 자, 더멀 매핑이 가능한 이유는 팁이 뜨거운 시스템 위에 있으면 초전도성이 약해져서 크리티컬 커런트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크리티컬 커런트의 온도 디펜던스, 온도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이렇게 국부적인 온도의 매핑도 가능한 겁니다. 예, 재밌죠? 자, 두 번째는 샤피로 스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DC 스퀴드는 DC 조셉슨 릴레이션을 사용을 했어요. DC 스퀴드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조셉슨 정션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스퀴드를 DC 스퀴드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DC 다이렉트 커런트 그 DC입니다. 그래서 이 스퀴드의 커런트를 계산할 때 DC 조셉슨 릴레이션을 여기 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지금 파이나이트 볼테이지가 걸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크리티컬 커런트를 측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볼테이지는 0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조셉슨 정션에 볼테이지를 걸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자, 볼테이지를 걸면 이제 페이즈 디퍼런스가 그 파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AC 조셉슨 릴레이션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냥 DC 볼테이지와를 걸 수도 있지만 AC 볼테이지를 함께 섞어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C 볼테이지는 어떻게 거냐 하면요,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AC 마이크로웨이브를 걸면 돼요. 그러니까 기가헤르츠 정도의 프리퀀시를 갖는 그 AC 볼테이지를 지금 거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굳이 마이크로웨이브를 걸고 있는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프리퀀시의 각속도는 오메가 1이고요. 각각의 앰플리티드 DC 파트의 볼테이지, AC 파트의 볼테이지 앰플리티드는 V0와 V1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AC 조셉슨 릴레이션을 적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볼테이지에 얘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적분이 되겠죠. 그럼 DC 파트는 그냥 뭐 T의 리니어한 텀이 나올 거고요. AC 파트는 이제 사인 오메가 1 T의 꼴로 나타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페이즈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상황인데요. 당연하죠. 볼테이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페이즈가 시간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볼테이지를 적분하면 그게 나타나는 거고요. 슈퍼커런트는 이 DC 조셉슨 릴레이션에 이렇게 구한 이 페이지의 타임 디펜던스를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IS에 사인에 이제 이런 텀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인에 사인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사인에 사인이 들어가는 경우는요, 우리가 그 스페셜 펑션으로 쉽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전개를 해서. 이거는 중급 수리물리 시간에 보통 배우는데요. 우리 물리학과 화공대 물리학과 커리큘럼상 학부 중급 수리물리 때 이런 스페셜 펑션 주로 배우는데, 또는 이제 전자기 시간에 배우죠. 약간. 그리고 대학원 전기 역학할 때는 이 스페셜 펑션을 아주 가지고 놀죠. 어쨌든 사인 오브 사인 펑션일 경우에는 이런 베셀 펑션 like한 베셀 펑션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요, 이런 식이 돼요. 자, 이 식을 잘 보면 IC가 있고 서메이션 n인데, n은 이제 베셀 펑션의 오더가 되는 거고요. 이 베셀 펑션의 파라미터는 이 V1과 오메가 1이에요. 그러니까 앰플리튜드와 프리퀀시가 이런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사인 텀을 한번 봅시다. 시간 디펜던스를 한번 보면 사인 파이 0, 파이 0는 그냥 처음에 그 인테그럴 컨스턴트였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피지컬 미닝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거기에 오메가 0 마이너스 n 오메가 1의 t예요. 오메가 0가 뭐였냐 하면 얘였어요. 그죠? 오메가 0는
DC 볼테이지가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happen to be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 1의 어떤 인테저 곱한 그 값이 같을 때만 이 IS의 시간 디펜던스가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0이어야만 이 IS의 시간 디펜던스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얘가 0이 아니게 되면요, 시간에 따라서 IS가 계속 오실레이션을 하겠죠. 이 사인 값이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겠죠.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n 오메가 1의 프리퀀시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오메가 제로 DC, 그러니까 보통 조셉슨 정션에서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DC 볼테이지는 뭐 마이크로 볼트 오더고요. 우리가 걸게 되는 이 오메가 1은 그래서 한 기가헤르츠 오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게 되면 이 오실레이션이 거의 뭐 1초에 10의 9승번씩 오실레이션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런트를 잴 때 실험적으로 측정을 할 때 천천히 측정을 하죠. 뭐 한 포인트 측정하는데 뭐 1초씩 걸리잖아요. 커런트 하나 측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DC 메저먼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커런트, IV 커브를 DC 메저먼트를 해버리면 이렇게 빠르게 오실레이션 하는 애들은 그냥 에버리지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에버리지 하면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 제로와 n 오메가 1이 같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IS의 그런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조셉슨 정션의 슈퍼커런트에 의한 조셉슨 커런트에 의한 컨트리뷰션은 다 캔슬 아웃, 에버리지 아웃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조셉슨 정션의 노멀 레지스턴스를 한번 그려봅시다. IV 커브에 그려놓고요. 이 볼테이지가 이 오메가 제로를 결정하겠죠. 이 볼테이지가 DC 볼테이지잖아요.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 1이랑 같아질 때만 이 어디셔널한 슈퍼 커런트에 의한 커런트 컨트리뷰션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런 상황, 이런 데에서는 이 IS가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 라인을 따라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슈퍼 커런트가 줄 수 있는 값은 최대 J1, n equal 1일 경우 최소 마이너스 J1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J1 만큼 이런 커런트의 스팬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RN이 좀 작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이제 스티프하죠. 그런 상황에서 그려보면 실제 우리가 얻게 되는 IV 커브는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선들이 서잖아요. 그 선 사이를 이제 부드럽게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IV 커브에서 볼테이지 스텝이 나타나는 거예요. 볼테이지 방향으로의 스텝. 그 볼테이지의 스텝 하이트는 이만큼이다. H 바 오메가 1 오버 2E. 그죠? 그래서 1GHz의 프리퀀시를 집어넣으면 이 볼테이지 스텝이 2.07 마이크로볼트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프리퀀시를 결정한 이 볼테이지 스텝을 결정하는 게 펀더멘털 컨스턴트 그리고 프리퀀시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컨스턴트는 굉장히 프리사이즈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 프리퀀시가 실험 그 기기상 프리퀀시는 굉장히 정밀하게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GHz면 1.000000000GHz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볼테이지는 우리가 뭐 1V면 1.000000V 뭐 이런 식으로 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DCC accuracy가 볼테이지보다는 프리퀀시를 결정하는데 더 테크놀로지컬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프리퀀시를 accurate하게 우리가 디파인하는 줄 수 있는 기술이 더 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볼테이지 스텝, 샤피로 스텝을 가지고 볼테이지 스탠다드를 만든대요. 예. 왜냐면 프리퀀시는 우리가 엄밀하게 잘 정의된 프리퀀시를 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테이지는 그런
정도의 애큐러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샤피로 스텝의 볼테지 스텝을 가지고 볼테지를 정의를 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퀀텀 메트롤러지예요. 이런 게 우리 그 표준 한국 표준과학기술연구원 크리스 KRISS 이런 데서 이제 하는 일인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조셉슨 정션을 직렬로 많이 연결을 해놓고요. 한 프리퀀시를 걸었을 때 얘 정션 하나가 볼테지 스텝 1이라고 그러면 정션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볼테지가 2배가 될 거잖아요. 4개를 연결하면 4배가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래머블 볼테지 스텝도 만들고 그런데요. 그래서 막 10만 개씩 조셉슨 정션을 직렬로 연결해서 샤피로 스텝을 측정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V 정도가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뭐 이런 샤피로 스텝 실제 데이터의 예를 보면요. 이게 지금 나노 와이어의 조셉슨 정션을 만든 거예요. 알루미늄을 만들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비 커브를 측정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히스트리틱한 그냥 아이비 커브가 나타나는데 반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주면 지금은 이제 가로치기 커런트고 세로치기 볼테이지예요. 볼테이지가 이제 볼테이지 스텝이 나타나는 거죠. 그 델타 V가 여기 인셋에 보시면 델타 V가 프리퀀시에 딱 비례하는, 그리고 그 기울기는 아까 펀더멘털 컨스턴트 H 오버 2E 맞나? 네, H 오버 2E의 기울기를 갖겠죠. 그리고 이 샤피로 스텝의 이 하이트, 그러니까 요 하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요 하이트, 요 J1 정확히 말하면 이 스텝의 하이트는 2J1이죠. 예, 그 하이트가 마이크로웨이브 파워에 따라서 이런 베셀 펑션 like 비헤비를 보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시스기에서 봤듯이 이 하이트인 J1 요 놈은 요 펑션의 요거의 펑션이었어요. 요게 V1은 뭐였어요? AC 볼테이지 파트의 앰플리튜드였죠. 그러니까 AC 볼테이지의 앰플리튜드라는 거는 이 마이크로웨이브의 파워의 루트에 해당하는 거죠. 어쨌든 마이크로웨이브 파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V1이 커지는 거예요. 오메가 1은 뭐 프리퀀시니까 픽스가 되어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웨이브 프리퀀시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에 대해서 이런 베셀 펑션 비heb을 보인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파워의 2분의 1이 V1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AC 볼테이지를 걸었고요. 조셉슨 정션에 그냥 DC 볼테이지를 걸어도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잘 생각해보면 DC 볼테이지를 걸면 페이즈 디퍼런스 파이가 리니어하게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파이를 사인 파이에 넣어버리면 슈퍼 커런트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오실레이션 하겠죠. 그리고 그 오실레이션 하는 프리퀀시는 그 DC 볼테이지가 정할 거고요. 왜냐하면 DC 볼테이지가 크면 클수록 페이즈가 빠르게 증가하고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를 페이즈를 사인에 넣어버리면 슈퍼 커런트인 DC 조셉슨 릴레이션에 의해서 슈퍼 커런트는 굉장히 빠르게 오실레이션 한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 볼트를 걸면 기가헤르츠로 오실레이션 하고 밀리볼트를 걸면 테라헤르츠로 오실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런 테라헤르츠 이미션 하는데 쓴다고 합니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테라헤르츠 정도의 볼테이지를 걸음에도 불구하고 조셉슨 정션이 잘 살아있으려면 하이TC 조셉슨 정션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조셉슨 정션의 볼테이지를 2델타보다 더 크게 걸어버리면 이제 쿼지 파티클 커런트가 흘러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는 볼테이지는 2델타, 그러니까 슈퍼컨덕팅 갭 에너지보다는 작았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밀리볼트를 걸려면 알루미늄의 갭이 0.1밀리볼트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갭을 넘어가는 볼테이지를 걸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C가 더 높은 하이TC 슈퍼컨덕터 갭이 한 20밀리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20밀리볼트 정도 걸 수가 있죠. 20밀리볼트 정도 걸면 한 2테라헤르츠 정도 나오겠네요. 8테라, 10테라헤르츠 정도 나오겠네요. 이 테라헤르츠는 사실 이 프리퀀시를 잘 보면 기가헤르츠에서 테라헤르츠 넘어가고 그 테라헤르츠를 넘어가면 이제 IR, 이제 가시광선, 자외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IR 이상은 보통 컨벤셔널하게 옵티컬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기가헤르츠 이하는 보통 일렉트로닉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테라헤르츠 갭이라는 것이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테라헤르츠는 광학이기에는 프리퀀시가 좀 낮고 전기적 신호라고 하기에는 프리퀀시가 꽤 높아요. 예, 물론 뭐
전기적, 광학적을 나누는 거는 우리 인류의 그냥 우리 사람의 컨벤션이니까 뭐 절대적인 거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이런 테라헤르츠 갭이 있는데요. 왜 갭이라고 하냐면 테라헤르츠를 발전하는 그 테크놀로지가 상대적으로 잘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헤르츠는 잘 발전이 돼 있죠. 통신을 위해서. 그리고 광학 당연히 잘 발전이 돼 있고 테라헤르츠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테라헤르츠를 이용해서 이런 위험물을 잘 엑스레이를 보통을 사용을 하는데 엑스레이는 몸에 너무 안 좋잖아요. DNA를 망가뜨릴 정도로 너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체를 잘 투과할 수 있는 이런 테라헤르츠 영역을 쓰면 좋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 가겠습니다. 네.